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 3년째 아내 지훈과 저는 겉보기엔 정말 화목한 부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항상 부부 금슬이 좋아 보인다며 부러워했죠. 실제로 지훈은 정말 다정한 아내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놓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지훈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소기업 영업관리직이라는 제 직업이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지훈은 한 번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있다며 응원해줬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곳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지훈은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냈어요. 제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제가 하는 말에 웃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라고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한 가지만 이상했어요. 바로 부부간의 스킨십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지훈은 스킨십에 소극적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손을 잡으려고 하면 손이 끈적해라며 살짝 피하고 어깨에 기대려고 하면 무거워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스킨십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살짝 다가가려고 하면 오늘 너무 피곤해라며 등을 돌렸어요. 아니면 머리가 아파라고 하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의 표정에서 즐거움이나 애정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혹시 제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닐까, 아내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지훈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선물도 자주 사다 주고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요리도 배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다가가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집착해? 좀 여유를 가져라는 말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부부 사이의 은밀한 문제를 남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지훈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지훈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다정한 아내라는 점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는 제 팔짱을 끼고 다니기도 했고 제가 말할 때 사랑스럽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는데 말이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훈의 이중적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한데 왜 집에서는 저를 피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하며 지낸 지 몇 달이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운명처럼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친구들과 쇼핑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고 저는 집에서 혼자 축구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훈의 노트북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왜인지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메신저 창이 열려 있었는데 지훈이 친구 수민이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는데 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몇 줄 읽어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도영이는 정말 사람은 좋은데 남자로는 전혀 안 느껴져라는 지훈의 메시지가 화면에 그대로 나와 있었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위로 올려서 대화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결혼할 때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냥 편하고 안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스킨십 할 때마다 억지로 참고 있어. 정말 힘들어. 남편으로서는 완벽한데 남자로서는 매력이 없어.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가끔 다른 남자들을 보면 설레기도 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해결됐습니다. 지훈이 저를 피하는 이유, 스킨십을 거부하는 이유, 의무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모두 명확해졌어요. 지훈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했을지도 모르지만 남자로서는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소외감과 외로움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저는 지훈에게 단순히 좋은 사람, 편한 사람, 안전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룸메이트에 가까웠던 거예요. 더 아래로 내려가며 대화를 읽어봤는데 수민의 답장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도영이만큼 잘해주는 남편 찾기 힘들어. 참고 살아. 연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니까 괜찮아. 요즘 좋은 남자들 많잖아. 만나보고 싶은 사람 없어? 아니야. 그래도 도영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이런 조언들이었어요. 결국 제 결혼 생활은 지훈이 참고 사는 거였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인내였던 거죠.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아팠어요.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훈의 미소도 다정한 말도 모두 가짜로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지훈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노트북에서 본 대화 내용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훈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저녁 뭐 먹을까? 같은 일상적인 대화라도 나눴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지훈의 모든 말과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대화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지훈도 제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별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지훈에게 직접 따져 묻고 싶었어요. 왜 저를 속였는지, 왜 진심을 말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지훈의 사생활을 엿봤다는 걸 들키게 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중 회사에서 정기 회식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회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타부서 사람들도 함께 참석했어요. 그 중에 김태섭도 있었습니다. 태섭은 저와 같은 대학을 나왔지만 지금은 제 직속 상사였어요. 본부장으로 승진해서 저보다 2계급 위에 있었죠. 능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준수해서 회사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회식 중간에 태섭이 제게 와서 도영아, 요즘 어때? 지훈이는 잘 지내지? 라고 물었어요. 동창이라서 가끔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그날은 왜인지 그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태섭의 표정에서 묘한 기색을 포착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달까요?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태섭이가 안부 물어보더라. 그런데 지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태섭이가 왜 갑자기?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동창이니까 안부 물어본 것 같은데 별일 아니야. 아, 그렇구나. 지훈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훈을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평소와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메시지가 오면 급하게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핸드폰 화면을 재빠르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훈이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남자가 설마 태섭은 아니겠죠? 하지만 태섭의 묘한 표정과 지훈의 이상한 반응을 종합해보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태섭과 지훈이 문자를 주고받는 걸 봤거든요. 정확히는 태섭이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과 동시에 지훈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똑같이 미소 짓는 모습을 연달아 본 거였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지훈이 저를 남자로 보지 않는 이유, 스킨십을 거부하는 이유,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냉담해진 이유까지. 혹시 지훈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 남자가 바로 태섭인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훈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섭과 지훈 사이에 뭔가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지만 이 의심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끼리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는 건 요즘 흔한 일이니까 지훈도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서 걱정되네. 우리 위치 공유 앱 갈까? 위치 공유? 갑자기 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찾을 수 있잖아. 회사에서도 다들 한다더라.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알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앱을 설치한 후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과 마트, 미용실 정도만 다녔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드디어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훈이 친구들과 쇼핑 간다고 말하고 나간 후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 백화점이 아니라 시내 호텔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도 2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제 의심이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연히 그 근처에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좀 더 자세히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블랙박스는 성능이 좋아서 주차 중에도 녹화가 되거든요. 지훈이 주로 이용하는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지훈이 또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도 위치 추적 앱으로 확인해 보니 같은 호텔가에 있었어요.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경 지훈이 주차장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태섭도 함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둘이 함께 모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의심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지훈과 태섭이 불륜 관계였던 거죠. 손이 덜덜 떨리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몇 번이고 영상을 다시 봤지만 분명했어요. 제 아내와 회사 후배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3년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의문과 외로움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훈이 저를 남자로 보지 않았던 이유도, 스킨십을 거부했던 이유도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지훈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니까요. 그것도 하필 제 회사 후배이자 대학 동창인 태섭과 말이에요. 영상을 몇 번 더 확인한 후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보는 건 저였어요.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쇼핑 잘했어? 응, 별로 상관없지만 친구들이랑 수다 떨었어. 거짓말을 하는 지훈을 보니 더욱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복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은 후 저는 며칠 동안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었어요. 지훈과 태섭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승리하려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지훈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 보니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태섭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들마다 친구들과 만난다, 쇼핑 간다, 미용실 간다 같은 핑계를 대고 외출했거든요. 위치 추적 앱으로 확인해 보면 항상 같은 모텔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지훈이 된 핑계까지 모두 꼼꼼히 적어뒀어요. 그리고 태섭의 동선도 파악해 봤는데 신기하게도 지훈과 만나는 날에는 항상 외부 미팅이라며 회사를 일찍 나갔습니다. 회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그런 미팅이 없었어요. 태섭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동안 증거를 수집한 결과 지훈과 태섭이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총 8번의 만남이 있었고 모두 같은 모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여러 개 확보했고 지훈의 거짓말 목록도 만들어뒀어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어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제 소송을 제기할까요?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하는 게 좋겠네요. 갑작스럽게 당하면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 더 유리하거든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태섭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고 지훈은 친정 어머니 생신이라며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예고 없이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이 지훈과 태섭에게 동시에 도착하도록 했어요. 지훈은 집에서 소장을 받았고 태섭은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지훈이 소장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런 걸 보내는 거야? 목소리가 완전히 당황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연기하지 마. 연기라니? 뭘 안다는 거야? 태섭과의 관계 말이야. 증거도 다 있어. 그 순간 지훈이 완전히 침묵했어요. 몇 초간의 정적 후에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끝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 모든 가면극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지훈도 태섭도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게 됐어요. 진실이 모두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소장이 발송된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태섭도 회사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둘 다 충격이 컸을 거예요. 자신들의 비밀이 완전히 들켜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태섭에게도 제대로 된 응징을 해야 했거든요.
우선 태섭의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태섭의 아내 이름은 김미영이었는데 가끔 회사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남편의 배신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미영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저 이도영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도영 씨,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미영 씨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한데 태섭 씨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과 태섭의 불륜 관계, 제가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미영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 영상을 보여드리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을? 죄송합니다.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미영 씨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려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들은 소식으로는 미영 씨도 태섭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태섭은 한순간에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태섭이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섭의 회사 내 행적을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훈과 만나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한 외부 미팅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그리고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불륜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태섭의 업무상 부정행위들만 신고한 거였습니다. 김태섭 본부장의 업무상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태섭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됐어요. 거짓 보고, 법인카드 남용, 업무 태만 등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태섭은 해명할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결국 태섭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본부장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거예요.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고 직장도 잃었으니 태섭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태섭과 지훈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둘 다 동창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지훈은 남편의 후배와 바람핀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확했고 지훈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법정에서 지훈을 마주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법정에서도 계속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재판부도 지훈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했어요.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됐으며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혼은 저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결론 났어요. 재산 분할도 7대3으로 제가 더 많이 가져갔고 지훈에 대한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태섭에게는 상간자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것도 거의 전액 인정됐어요. 태섭은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당연한 배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지훈이 저를 찾아왔어요. 새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예전의 생기도 사라져 보였습니다. 도영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할 말 없어.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제발,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넌 예전에 말했잖아. 나는 사람으로는 좋지만 남자로는 안 느껴진다고. 나도 이제 너를 여자로 안 느껴져. 우리는 애초에 맞지 않았던 거야. 그건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이었을 뿐이야. 지금은 태섭도 잃고 나만 찾는 거지. 진짜 사랑이었다면 애초에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지. 지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서 태섭이랑 모텔에서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어. 이제 진짜 끝이야. 지훈이 떠난 후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됐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태섭의 근황도 들려왔어요. 이혼 후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이전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가 알려지면서 취업이 어려워졌거든요. 동창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서 거의 외출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전 직장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지만 소문이 퍼져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복수가 완성됐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지훈과 태섭이 저에게 준 상처만큼 그들도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그들을 보면서 정의가 실현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함께 살던 집을 팔고 같은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직장은 옮기지 않았어요. 태섭이 해고된 후 회사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저에 대한 동료들의 시선도 동정적이었거든요. 다들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오히려 회사 생활이 전보다 편해졌어요. 주말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몸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전거도 샀어요.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라이딩하는 게 정말 좋더군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 동창인 윤기석과도 자주 만났어요. 기석이는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제 상황을 듣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도영아, 정말 잘했어. 그런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후련해. 당연하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기석이와 함께 작은 독서 모임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나 태섭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려왔지만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지훈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고 태섭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죠.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항상 지훈의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가끔 새로운 연애에 대한 생각도 했지만 아직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지훈과의 결혼 생활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몇 달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정말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의 문제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온전히 업무에만 신경 쓸 수 있었거든요. 성과도 좋았고 상사들의 평가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지훈을 마주쳤어요. 정말 우연이었는데 지훈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해 보였어요. 지훈이 저를 보고 다가오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지훈에 대한 감정도, 원망도, 분노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해진 거죠. 이제 저에게 지훈과 태섭은 과거의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누구의 시선도 개의치 않으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시작도 했으니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